네, 안녕하세요. 유여의 세상 브리핑 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9번째까지 왔네요. 근데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그래도 함께 이렇게 또 9번째까지 왔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구독 있잖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건 힘들지 않잖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힘이 납니다. 힘을 좀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아재 개그라고 한다. 제가 이제는 아재 개그에 몰두를 했더니 주제를 아재 개그라고 하네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법조 비리, 즉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변호인, 변호사, 우리가 영화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이 세상에 내게 나를 변호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살만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죠? 나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있어도 나는 살만하고요. 교도소에 있는 많은 수용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다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딱 한 사람만 있었어도 나는 이렇지 않았을 거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변호인들은요, 변호인들은요, 정의의 사도, 정말 이렇게 왜 법정에서 앞에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였나요? 거기서 나오는 그런 멋진 변호사를 생각하곤 하죠. 저는 정말 그런 변호사가 이 세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없기도 해요. 기가 막힌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정은호 게이트로 본 역대급 법조 비리를 보면요, 여러분 이번에 최유정 변호사를 보면요, 50억? 무슨 100억? 17억? 여러분 억 하니까 어떤 기분 드세요? 저는 아직까지 숫자 개념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한 100만원, 1000만원까지는 이렇게 감이 이렇게 확 오는데요, 뭐 17억? 이렇게 하니까요, 저거 XX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돈이, 우리 가끔 어른들 그런 얘기 하죠. 뭐 만약에 뭐 엄마 뭐 주세요 그러면 뭐 만약에 엄마 뭐 100만원만 주세요 그러면 뭐 100만원이 남의 집 뭐 애 이름이야? 뭐 네 집 개색, 이거 욕할 뻔했다. 누구 개 이름이냐? 그러는데 얘 이름을 갖다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을까요? 17억 이렇게 지을까요? 저는 정말로요, 이 법조계에서 거래된 돈을 보면요, 남의 집 멍멍이 이름이냐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지금 한번 볼까요? 그전에도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의정부 법조 비리 1997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도요, 17억의 수임료를 챙겼어요. 1997년도에 17억이면 그때 아파트 계산을 하면 지금보다 더 큰 돈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 이번에는 뭐 100억이었고요. 또 언제였죠? 99년에는 대전 법조 비리라고 해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법조 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으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변호사들이 이 돈을 받는 게 느낌에는 확 와닿으세요? 우리나라는 현재 변호사의 성공보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2015년 7월 23일 대법원에서는 전원 합일체로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는 것은 무효다, 즉 못 받게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패단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형사사건을 안 맡으려고 한다는 거죠. 왜? 어렵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돈은 안 되죠. 두 번째, 수임료를 높게 부르려고 한다는 거죠. 조삼모사예요. 내가 처음 조금 받고 성공하면 많이 받을게, 그거 제도에서요, 나중에 못 받게 되니까 그럼 처음부터 많이 받을게. 그러면 처음부터 많이 받을게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어려운 사람들은 형사사건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너무 진입장벽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형사사건을 안 맡으려고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전 이거 절대로 변호사들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이혼 사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손이 쉽다는 것이죠.
민사사건, 이혼사건. 왜? 거기에는 성공보수를 받거든요. 성공보수라는 이름보다는 오히려 민사사건은 내가 받아낸 돈에서 몇 프로를, 이혼사건은 내가 받은 뭐 위자료의 몇 프로를 가져가는 제도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러죠. 그게 왜? 이때까지 항상 있는데 그게 왜 문제야? 네. 우리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당연하게 느끼는 것이죠. 저는 대학을 안 가려고 했었어요. 전 고3 때 대학 가기 싫다고 했었습니다. 왜 대학 가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쥐어 박히고 대학을 갔습니다. 엄마가요. 어머니라고 해야죠. 격식 있게. 저희 어머니가요. 저한테 그랬어요.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대학 가라고. 전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 정말 이해 못했습니다. 왜 똑같이 대학을 가고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모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왜 대학을 가고 대학을 나와서 똑같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싫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요 어쩌면 왜라는 질문을 너무 하지 않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라는 질문을 한 번만 해볼까요? 왜 변호사는 이혼 사건에서 성공보수를 받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죠. 이때까지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까지 그랬음을 비틀어 보겠습니다. 미국은요. 이혼 사건의 성공보수는 절대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변호사비는 받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두 사람이 이혼을 하러 오면요. 미국은 만약에 여자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안 되면요. 이 이혼의 비용을 다 남자가 내도록 하는 제도도 있어요. 이혼을 해야 되는데 여자가 경제력이 너무 없을 때는 남편 보고 네가 아내 것까지 변호사비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게 합리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당연한 것들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니라 세뇌가 되어 온 거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요. 이혼을 해서 그 돈을 받았어. 여자가 만약에 남자에게 뭐 위자료를 받았다. 재산 분할을 했다. 거기에서 변호사는 아예 가져가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도 그렇습니다. 독일도 이혼 사건에서 여자의, 남자의 재산 분할에 대한 것은 변호사는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각자의 봉급, 즉 받고 있는 각자의 생활 수준에 맞춰서 측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리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변호사가 당연히 성공보수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혼 사건일 때. 이혼 사건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독일도 미국도 어려운 사건일 때. 예를 들면요. 자녀가 5명이야. 갑자기 복잡해지죠. 아이가 5명인데 누구에게 양육권을 줄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너무 착했어. 그런데 갑자기 아이를 다 키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바람이 났어. 마지막에 딱 하나 잘못한 게 바람 난 거야. 이럴 때가 있고요. 뭐 사안이 복잡해질 수가 있죠. 남편이 아내를 공부를 다 시키고 뭐 병출발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바람이 난 경우가 있고 그냥 바람이 난 경우가 있고 또 아내가 남편을 공부를 시키고 너무너무 좋은 아내였는데 아내가 만약에 정말 뭐 나쁜 짓을 했을 경우가 있고 이렇게 사안이 많잖아요. 사안별로 돈을 다 다르게 받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사건은 뭐 이혼 사건 처음에 뭐 330, 550, 뭐 1100 정해져 있거든요.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안마다 돈을 다르게 정한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그게 독일식과 미국식인 거예요. 그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나라는 너무 당연하게 변호사를 만나러 가면 330, 550, 1100이 규정되어 있을까? 거기다가 변호사의 세는 왜 우리가 낼까? 즉 100만, 1000만 원이 변호사비인데 왜 100만 원을 우리 보고 내라고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왜 내라고 하는지. 정말로 세금은 우리가 카드 쓸 때 거기서 만약에 뭐 카드세 10%는 뭐 내세요. 우리 기분 나빠하잖아요. 근데 왜 변호사 앞에는 쪼그라진 모습으로 우리는 그 100만 원을 내고 있는지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변호사계에서 어쨌거나 굉장히 변호사 업계를 흔든 사건이 김행장도 혹시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고 그 대형 로펌의 횡포 그뿐만 아니라 또 변호사의 약정 보수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난 돈이 되게 많아. 그래서 정말 이 비싼 변호사라는 표현도 굉장히 슬프지 않으세요? 변호사를 난 샀다는 표현이 전 참 슬픈 것 같아요. 선임했다는 표현으로 쓸게요. 변호사를 선임했어. 그럼 나는 이렇게 나갈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어.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요? 국선 변호사 쓰면 되지?
아니죠. 여러분 국선 변호사는 그 정도까지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변호사 업계도 이제는 자성을 좀 하고, 자성요. 자승이 아니고 자성을 좀 하고, 어쨌거나 이 변호사 비용에 대한 기준도 좀 생겨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의사한테 가서 수술을 받아도, 그리고 의사가 환자를 살려도 성공 보수는 없잖아요. 수술을 잘하고 나면 성공 보수를 내고 그렇지 않잖아요. 유명한 의사한테 가서 수술을 했다고 해서 비용이 천차만별이지 않잖아요. 근데 대형 로펌에서 받는 돈을 들어보니까 우리 서민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이 변호사의 비용 그리고 정관 예우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나온 판례를 한번 중심으로 보면서 이게 왜 문제인지를 보겠습니다. 형사사건은요, 사실 승소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게 이긴 걸까요? 무죄? 교도소 안 가는 거? 아니면 집행유예? 아니면 아예 혐의 없음? 아니면 재판까지 안 가는 거? 형사사건은 승소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성공보수도 공고 양식만 있고 약정을 자기들끼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착수금 1,000만 원의 성공보수 석방할 때 1억 원을 변호사와 계약했던 의뢰인이 있었는데요. 진짜 석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는 성공보수 1억을 받아갔습니다. 약속대로 받아간 거죠. 근데 본인은 1억 원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1심에서는 변호사가 승소했어요. 받는 게 당연하다. 2심에서는 1억이 너무 과하니까 6천만 받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돌려주라고 하는 판례가 나왔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요,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무효라고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자, 어이가 없죠. 내가 급할 때는 막 빌면서 나한테 1억을 드릴 테니까 내 보내달라고 했다가 내 보내주고 나니까 재판을 거는 그 사람도 어이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싸운 변호사도 어이가 없고요. 근데 판례는 더 어이가 없죠. 1억이 무효다, 다 돌려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곳에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게 다 약속이 어긋난 약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정관예우 문제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나올 수 없는 사람을 나오게 했다면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 것이죠. 진짜 나와야 될 사람이었을까? 나오지 못할 사람이 나온 것이었을까? 그러면 나오지 않아야 될 사람이 나왔다면 그건 나쁜 행위입니다. 네, 곱게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범죄자를 처벌받게 하는 게 맞거든요. 범죄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변호사, 즉 능력 있는 변호사, 다시 얘기하면 정관예우 변호사를 썼을 때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다면 그건 법이 제대로 작동된 것이 아니라고 전 봅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제일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요즘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누구나 믿고 누구나 신뢰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법학과를 갔었고요. 법을 만들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얘처럼 만들고 있고 욕한 거예요. 그리고 법을 잘 재판해야 될 법조인들도 미안해 자꾸 너를 욕해서 얘처럼 하고 있고, 세상에 많은 개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왜 다들 우리만 갖고 그러냐고. 그렇죠. 개가 나쁜 건 개가 얼마나 귀여운데 사람들이 왜 개를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은요, 정도를 걷지 않을까요? 적당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큰 욕심이 화를 불렀습니다. 정말로 우습게 소리 하나 할까요? 몸에 좋지 않은 청바지는 뭘까요? 청바지가 몸에 좋지 않는 거. 유해진입니다. 솔직히 다 웃겼죠. 웃긴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사실 얘기하면서 저도 좀 썰렁한데요. 제가 왜 이렇게 썰렁한 개그를 가끔씩 하냐면요, 딱딱한 이야기를 딱딱하게 계속 하다 보면은 이야기하는 제 자신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아재 개그를 모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재밌었죠? 어차피 하는 김에 하나 더 할까요? 아빠 2명에 엄마 1명은 두부한모. 네, 썰렁한 개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변호사의 성공 보수라든지 변호사의 그런 윤리의식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요 생각하고요. 또 법조계가 이번에는 정말로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조계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 국민들은 법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고 법을 믿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법이라는 단어를 전 전공을 했죠. 근데 사람들은 저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은 지루하고 딱딱하고 재미없다. 그리고 법은 모르면 모를수록 좋고 나는 법과 상관없이 살수록 좋다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떠서 죽는 날까지, 아니 죽어서도 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병원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내가 죽어서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는 법이라는 글자 안에서 태어날 때 산부인과에서 또는 낙태가 되지 않은 것도 다 법 때문이었고요. 죽어서도 관에 들어갈 때 화장을 하는 것도 다 매장에 관한 법 때문입니다. 나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인 거고요. 법을 불신하는 것도 바로 우리 자신이 불신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변호사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제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변호사들을 만나는 그 변호인,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진짜 변호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변호사를 못 만났을 땐 신고하세요. 변호사협회에. 그 좋은 변호사를 만났을 때는 역시 이건 신고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건의도 아니고 이런 단어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편지 쓰세요. 어떻게? 난 정말 좋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칭찬은 격하게, 또 야단은 과하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좋은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0회 예고 나가겠습니다. 10회는요. 여러분이 이번에 빨래 건조대 사건 정당방위 기억나시죠? 정당방위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너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정당방위는 이거예요. 도둑? 뭐 들었어요? 그럼 도둑이 이러는 거죠. 나 칼 들었어요. 그럼 어머나 나도 칼 똑같이 칼 들어야 돼요. 그게 정당방위예요.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세상 브리핑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회는요. 바로 여러분이 기사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살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보험회사가 밝혔죠. 밝힌 거라기보다는 그렇게 나왔죠. 근데 전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내용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10회, 11회에서도 재밌는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꾹 구독시키죠. 꾹 양손, 양발 다 양발? 아니다. 제가 갑자기 소장님처럼 사투리가 나왔네요. 저는 사투리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썰렁개가 맞아 하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왼손에 팔을 들고 있으면 뭘까요? 좌파. 그런데 오른손으로 옮겨서 딱 들면 뭘까요? 우파. 남편이 이거 꼭 하라고 가르쳐줬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러다가 개그맨으로 픽업 되는 거 아닌가 몰라.